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번부터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해물질 관리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이고 우수하며 우선적으로 관리 시되는 대책.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정답은 유해물질 관리 방법에서는 정답은 대치가 되거든요. 대체라고도 하고요. 바꾸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고 교체하는 거. 바꾸는 것, 교체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업장 안에서 이런 유해물질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덜 위험한 물질로 바꾸거나 대신 사용하는 것, 환경 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사실상 이 대치는 우리 방어기제에서도 대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체한다. 우리 방어기제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올해 상반기 시험에 반동 형성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꼼꼼히 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는 못 보더라도요. 자, 이거 싫은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거라고 했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기 라는 얘기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거 환경보건 쪽에서도 대치가 나오는데 방어기제에서도 대치가 나오거든요. 대체한다, 바꾼다, 아쉽지만 이걸로 대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꽁 대신 닭, 아쉬운데 이걸로 대체하자. 자, 그럼요. 이런 것도 있어요. 대치가 있으면 전치도 있는데, 전치는 부정적인 거를 덜 위험한 사람한테 표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뺨은 종로에서 맞았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기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9월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이제 병원에 취업하시거나 뭐 의원에 취업하시거나 할 텐데, 거기에 선배 간호조무사가 더 높은 사람한테 혼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신규 간호조무사 선생님한테 화내는 거, 선배 간호조무사한테 혼나고 후임한테 표출하는 거, 그런 것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덜 위험한 대상한테 표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합리화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럴듯한 이유, 핑계 대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투사 같은 것도 있었어요. 투사. 알코올 중독. 남 탓하는 거, 이거. 남 탓하는 거. 알코올 중독에 걸려놓고서는 그런 것들,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게 아빠 탓이야. 술 왕창 먹었던 아빠 탓이야. 라고 한다거나, 목수가 연장 탓 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 안 했던, 이런 것도 있어요. 승화라고 해서요. 좋은 걸로 표출하는 거거든요. 좋은 걸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뭐 권투 선수가 됐다거나, 예를 들어 내 안에 공격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막 난타, 드럼 같은 걸로 막 친다거나, 그래서 좋은 에너지로 표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환경보건에도 대치가 있는데 방어기제에도 대치가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몇 개 볼게요. 자, 나머지에서 중요한 것들 또 있잖아요. 자, 격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말 그대로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유해물질 관리 방법에서 작업자랑 유해인자 사이에, 유해 물품 사이에 장벽을 쌓아 놓는다, 뭐 방호벽을 쌓아 놓는다, 그 다음에 원격 조정한다, 이런 것들 나오면 다 격리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우리 기본간호에서도 격리가 있었죠. 기본간호에서 격리는 어떤 거예요? 격리랑 역격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쵸? 감염병에 걸린 대상자 격리시키고, 역격리 같은 거는 보호격리라고도 하는데, 대상자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 대상자 자체를 보호해야 할 때 역격리 넣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감염병, 역격리는 뭔가 이식 받은 대상자, 면역력이 저하된 대상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격리나 역격리는 내과적인 무균술로 들어간다라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 또 정리를 하자고 하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대치나 격리 같은 경우는 오염원을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오염원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오염원을 이런 바꾸는 대치나 오염원을 막아두는, 장벽을 설치해두는 오염원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자,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자, 환기나 희석 같은 경우는요, 작업장의 공기, 배기와 관련된 거죠.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실내 공기. 자, 보호구 착용은 뭐예요? 그쵸, 노출되는 근로자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해물질 관리 방법에도 오염원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노출되는 근로자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요, 환기가 있잖아요. 환기.
환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병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쵸? 병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여기에는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지만 이 환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자, 그 다음에 밀폐된 곳에요.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나갈 때, 배출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밀폐된 곳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올 수 있는 어지러움, 사람들 쌓인 곳에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군집독 현상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죠. 다 그래서 군집독의 발생 원인 가스가 뭐냐 물어보면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자, 군집독이 있을 때, 그래서 이때 예방법은 환기시켜준다 라고 하는 것들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류의 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줄이자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죠? 그쵸? 원래 교토협약이었는데 이거 파리협약, 파리협정이라고도 같이 외우자고 했어요. 보호구에는 물론 장갑이나 뭐 장화, 옷들도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마스크가 있죠. 그래서 방진 마스크도 있고 뭐 방독 마스크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보호구, 특히 마스크 호흡용 보호구는요. 호흡용 보호구는 중요합니다. 왜요? 유해 물질의 침입 경로 중에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호흡기니까. 그래서 마스크 중에서 방진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유해가스를 막아준다 하면 우리 이제 방독 마스크 같은 거 있고요. 안개, 뭐 분진 같은 액체 입자의 뭐 흡인을 막아준다 해서 방진 마스크 같은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특히 이 방진 마스크는 잠시 중금속 쪽으로 넘어가서 특히 활자소, 인쇄소, 출판사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그쵸? 납중독이거든요. 납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방진 마스크 쓴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은 때문에 오는 거는 미나마타병, 그 다음에 카드뮴 때문에 오는 건 이타이병,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쇼크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쇼크는요, 우리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하자고 한 게 있어요. 물론 시민성 쇼크도 있고 인슐린 쇼크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량 출혈이나 화상, 탈수 같은 것들로 오는 대표적인 뭔가 내 몸의 혈량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혈량성, 내 몸에 담고 있는 혈량이 적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혈량성 쇼크다, 혈액성 쇼크다, 이런 거와 그 다음에 혈관이 막 확장되고 이완된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성 쇼크라고 해서 뭐 독성 쇼크, 뱀에 물리거나 그 다음에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거, 아나필락시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각각류 알러지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개는 기억하자고 했어요. 자, 쇼크 증상에서요, 이런 것들이 모두 쇼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시를 생각해 보면 편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내 몸에 뭔가 피가 콸콸콸 새고 있구나, 대량 출혈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자고 하거든요. 예시를 들어보면 생각 편하니까. 자, 피는 내 몸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피부를 빨갛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혈색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혈이 말 그대로 피잖아요. 혈색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피가 잘 돈다, 이 얘기인 건데, 지금 내 몸에 피가 콸콸콸콸 새고 있으니까 피부색이 어떨까요? 그쵸? 청색증 보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피가 새고 있으니까 피의 압력인 혈압 당연히 감소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피가 내 몸을 따뜻하게 도와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피가 실제로 우리 몸을 보온도 해주는데요. 자, 피가 콸콸콸 새고 있으니까 체온 어떻게 돼요? 그쵸? 체온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상하려고, 특히 혈압이 떨어지는 걸 보상하려고 맥박이 막 팡팡팡팡 뛰어줘요. 심장이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증가받고. 자, 맥박수가 증가하면 우리 같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쵸? 호흡수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호흡 한 번에 보통 맥박 몇 번으로 보실 거예요? 그쵸? 맥박 4번. 자, 소변 배설량 감소하죠. 왜요? 피가 지금 콸콸콸콸 새고 있으니까 신장으로 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그렇죠. 안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호흡 맥박 나왔으니까 또 같이 연결시켜서 볼게요. 자, 호흡수 느리게 하는 약 꼭 기억하세요. 전신마취 유도제
마약성 진통제로 쓸 수 있는 모르핀 같은 거 호흡수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자, 맥박수 느리게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쵸? 강심제, 심장 강하게 뜰 수 있는 디기탈리스, 디곡신 있죠. 우리 이런 쇼크일 때 쓸 수 있는 쇼크 응급 약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쇼크 약물로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기관지는 확장시켜주면서 혈관은 수축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막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의 혈류량을 좀 보내줄 수가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쇼크 약물이 에피네프린 있었죠. 이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런 쇼크 증상이 있을 때 우리 어떤 체위 취해줄 수 있죠? 그죠? 쇼크 체위라고도 하고 T 포지션이라고도 하고 트렌들렌버그 체위라고도 하고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체위라고도 하거든요. 다리를 올려주는 자세, 다리 올려주는 자세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 예시형 문제로 해서 자, 혈압이 굉장히 또 감소된 거예요. 60에 뭐 40이다. 혈압이 굉장히 감소되고 호흡수가 빨라지고 맥박수가 빨라진 소견을 보였다. 이 대상자에게 의심될 수 있는 증상은 뭐예요? 당연히 쇼크이고요. 쇼크에는 제가 대량 출혈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 내부에서, 장기 안에서, 내 몸 안쪽에서 출혈이 있다라고 해서 뇌출혈 같은 거 고를 수가 있죠. 정답으로. 자, 그 다음에 모성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모성에서 자궁의 임신 가장 호발하는 부위가요. 난관이잖아요. 난관은 원래 뭐 하는 곳이죠? 그쵸? 수정되는 곳이요. 수정되는 곳이죠.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수정되는 곳인데 원래 자궁에 가서 착상을 해야 하는데 착상을 하지 못하고 난관에서 착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란이 커지면서 복강 내에서 이게 난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배꼽 주변에 파랗게 피가 모여들어요. 이거 자궁의 임신의 대표적인 쿨렌징후인데 이런 자궁의 임신도 복강 내에서 출혈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도 자궁의 임신도 쇼크, 복강 내의 출혈로 인해서 쇼크 증상 같은 거 잘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는 모성 사망에서 쇼크로 인한, 출혈과 쇼크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이런 거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쇼크와 관련된 거는 저혈량, 대량 출혈, 화상, 탈수 같은 것도 있고 혈관성 쇼크라고 해서 혈관이 막 확장되고 이완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특히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는 대량 출혈이나 화상, 탈수. 자, 특히 여기에 보면 화상 같은 경우는 응급과 잠깐 얘기시켜 볼게요. 화상 진단하는 기준이 뭐죠? 그쵸? 체표면적으로 진단한다 라는 얘기 했어요. 체표면적으로 진단한다. 화상 2단계 뭐가 생겼을까요? 그쵸? 수포, 물집. 2단계는 다 수포, 물집 생긴다고 했어요. 화상 2단계도 그렇고 동상 2단계도 그렇고 욕창 2단계도 그렇죠. 수포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쇼크와 관련된 증상들과 체위와 그럼 그와 따른 그림으로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쓸 수 있는 응급약물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저혈량성 쇼크나 혈관성 쇼크에 해당되는 것들은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산욕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산욕기. 우리가요, 출산하고 나서 다시 산모가 정상적으로 출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관리들을 우리가 산욕기 관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특히 언제까지 조심하자, 특히 주의하자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산후 6주까지 통목욕 금지, 성교 금지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병원 진료도 잘 보자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요, 출산하고 나서 산모가 24시간 이내에 열 나는 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24시간 이후에 이제 열이 나게 되면 그거는 뭔가 산욕감염 의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 산욕감염 같은 말이 산욕열이라고도 했었고 산후감염이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그 일으키는 균이 뭐예요? 그쵸, 연쇄상구균 얘기했었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요. 잠깐 이거 아동으로 보고 갈게요. 아동에서 황달, 신생아 황달 같은 경우, 자, 병리적인 황달, 핵황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산욕열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 아동에서 황달이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것은 비정상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마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산후우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연쇄상 구균이고요. 특히 산후 감염 중에요. 산후 감염 중에 가장 흔한 감염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자궁내막염 산후 감염 중에 가장 흔하고 비중이 많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연쇄상 구균은요. 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아직 우리 필수 예방접종 못 외우신 선생님들 없을 거예요. 꼭 외우시라고 얘기했었고 무조건 암기 1, 2 있고 자료까지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2급 감염병에 폐렴 구균이 들어가거든요. 모양이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렴 구균이 2급에 들어가는데 같은 연쇄상 구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홍열도 2급에 들어간다. 같이 외우자고 했었어요. 성홍열, 진단하는 테스트, 딕테스트, 특징적인 딸기역 같은 거 나타난다. 구강에, 혀에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구강 관리 같은 거 구강 간호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제가 구균 항상 얘기하면 세트로 얘기하는 이런 포도상 구균도 있는데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식중독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유효기간이 지난 케이크 같은 거 또는 장독소, 엔테로톡신, 가장 많은 식중독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거 고르시면 된다고 했어요. 유효기간 지난 케이크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치명적이고 그런 식중독은 뭐라고 했죠? 가장 치명적인 식중독은 보툴리누스 식중독이었어요. 그거 일으키는 균은 현기성균이랑 또 관련이 있죠. 보툴리누스 식중독 치명적이다, 치사율이 높다라는 얘기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특히 통조림이요. 우리가 밀폐되잖아요. 공기 안 들어가요. 혐기가 뭐예요? 아, 나 그 사람 너무 싫어. 극혐에 싫다는 거거든요. 공기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잘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보툴리누스균, 현기성균이 보툴리누스 식중독, 현기성균이랑 관련이 있고 특히 이거는 뭐랑도 관련이 있죠? 그쵸? 파상풍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파상풍 잘 일으키는 그 상처, 자상, 파상풍 경련도 일으켜요. 경련일 때 비조지 마세요. 이런 것들 막 세트로 같이 줄줄줄줄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독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매독 잘 나오거든요. 얘는 대표적인 성매개 질환으로서 4급 감염병에 들어가요. 제가 얘는 그 비디오 봤어? 틀어봐 라고 해서 VDRL 혈청 검사할 수 있고요. 바서만 테스트, 그 다음에 균 이름 뭐예요? 트레포네마 팔리돔균 이렇게까지 외우자고도 했었습니다. 예, 4급 감염병에 들어가는데요. 특히 이런 거 성병 같은 경우는 알게 되었을 때 부부가 파트너가 같이 치료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임신, 태반통에 전파되거든요. 임신 4, 5개월경 또는 4, 5개월이 몇 주예요?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그쵸? 한 달에 4주 정도가 있으니까 16주에서 20주경에 태반통에 전파된다. 매독에 만약에 감염된 아이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뾰족한 허치슨 치아, 가성마비, 움직임이 진짜 마비는 아닌데 움직임이 마비가 있는 것처럼 둔하다 라고 해서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었고 코에서 고름 나오는 거, 코뼈가 없어요. 그래서 안장코, 코에서 나오는 그 고름 스누플즈라고 해서 이런 특징적인 매독 증상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균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병 균이거든요. 자, 얘도 당연히 4급이겠죠. STD, 성매개 질환에 들어갑니다. 자, 임균은 제가 왜 기억하자고 했었냐면요. 자, 임균 같은 경우는 임질균인데 엄마한테는 뭐 일으키는 균이에요? 그쵸? 자궁의 임신. 아기한테는 뭐 일으키는 균이에요? 신생아 안염. 자궁의 임신 어디에서 호발한다 했죠? 난관에서 가장 많이 호발한다. 원래 착상을 자궁에 가서 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곳에서 한다. 수정란 이동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자, 아까 이거 얘기했었죠. 자궁의 임신 모성 사망에서 출혈과 쇼크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다. 쇼크일 때 체위와 쇼크일 때 특징적인 증상들 앞에서 줄줄줄줄 얘기했었죠.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쿨린 징후 같은 거 보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나가서 이런 거 있을 때 쿨린 징후 나타날 수 있는데 체드윅 징후와 굿델 징후도 있었죠. 또 무슨 체질이야? 체드윅은 질에서 나타나는 거, 굿델은 자궁 경부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특히 이런 증상 나타나는 건 임신기에 임신한 산모에게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분비물 막 많아지고 혈관 증식도 많아지고 유연해지니까 점도가 어떻게 된다 했죠? 유연하고 묽어지니까 그쵸?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치아 우식증 점도도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신생아염. 자, 눈은요. 눈이나 배꼽 제대, 피부 이런 것들은 신생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한 장소들인데요. 특히 눈질환, 안염 일으켜요. 이때 뭐 넣어줄 거예요? 그쵸? 1% 질산은 테트라사이클린, 안약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보기에 일부러 중요한 것들 많이 넣어놨어요. 산후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은 연쇄상 교균이고요. 나머지 균들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4번 유병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발생률과 유병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생률 같은 경우는 건강한 전체 인구 중에서 새롭게 어떤 특정 질병이 발생한 사람 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병률은 뭐냐면요. 유병률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 중에서 아예 그런 기저질환이 어떤 특정 질환이 하나도 없다가 건강한 전체의 사람 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질병이 발생한 사람 수를 얘기해요. 유병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는 건강한 게 기준이에요. 발생률은 건강한 거. 자, 유병률은 전체 인구예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전체 인구 수분의 현재 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 현재 그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발생해서 지금 앓고 있기도 하고 면역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과거에 발병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요. 우리가 이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은 낮다. 일반적으로 발생률이 높으면요. 발생을 많이 하면 그만큼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만큼 건강 문제를 가지는 사람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도 같이 올라가요. 앓는 사람, 문제 지금 갖고 있는 사람 당연히 같이 올라가죠.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도 높아집니다. 자, 2번 볼게요. 치명률이 높으면 유병률은 높다.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요. 치명률이 높다는 것은 지금 제가 아까 유병률은 예전부터 과거에 앓기도 했고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수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치명률, 치사율이 높으면 많이 하늘나라 가잖아요. 많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현재 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 유병률 적겠죠. 예를 들어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생물 테러 감염병들 있어요. 전쟁에 나가지고 막 화학물질 같은 거 투척하고 탄저균 같은 거 투척을 한 거예요. 사람들 많이 죽이려고. 그래서 치사율이 높으면 지금 다 그냥 아예 죽으니까 그 문제 앓고 있는 사람 적을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쵸? 치명률이 높으면 유병률은 낮습니다. 치사율이 높으면 유병률 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부모는 건강한 전체 인구수다. 건강한 전체 인구가 아니라 그냥 전체 인구예요. 자, 부모 건강한 전체 인구수는 발생률을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그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몇 명이냐, 새롭게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해서 여기는 분모가 건강한 전체 인구수는 발생률을 얘기를 해요. 자, 분모 분자 모르시는 선생님들 없죠? 밑에 있는 게 분모, 엄마가 분자. 자, 자식을 업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분의 분자. 자, 질병 이완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다. 질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분자는 새로이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다. 새롭게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이것도 발생률을 얘기해요. 유병률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전체 인구수분에 현재 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생률이 높다.
발생률이 높으면 그만큼 그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니까 유병률도 같이 높아져요. 그리고 치명률이 높다. 치명률이 높으면, 치사율이 높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죽었을 테니까 앓고 있는 사람 안 보여요. 그쵸? 유병률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병률이든지 발생률이든지 지금 좀 헷갈리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세요. 유병률은 예전부터 진단을 받고, 예전부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래 앓으면 앓을수록 당연히 유병률은 높아요. 전체 인구수 중에 그 어떤 시점,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재 그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수,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기억해 주시고, 갖고 있는 사람 수를 얘기를 하고, 유병률은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얘기했던 거, 감염병 치사율이 높은 건 빨리 그냥 죽어버리니까, 발생률은 높더라도 그냥 아예 다 죽어버리니까 유병률이 낮겠죠. 치사율이 높으면 유병률은 낮다.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세요. 유병률이라도. 치사율 높으면 유병률이 낮다. 그리고 유병률 이런 경우도 낮아요. 아예 완치가 빨리 되는 것들은 유병률이 당연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생률 높아지면 유병률도 같이 높아져요.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됐다는 거거든요. 발생률 높아지면 유병률도 높아진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유병률이 낮은 질환은 지금 뭔가 오래 노출된 사람이 적네. 지금 현재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적네. 그러면 발생률도 낮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유병률이 낮다, 발생률도 낮다. 예를 들어 희귀병 같은 거 있죠. 희귀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유병률 하나만 제대로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2명이 신청했대요. 입원을. 그러면 우리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고 할 거예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입원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 당연히 정신의료기관의 장이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응급입원도 있어요. 정신질환자를 급하게 입원시킬 거예요. 이때 정신질환자가 약물 복용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 지나가는 행인들을 막 해치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누구의 동의를 받았었죠?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응급 입원시켰죠. 그때도 입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특히 이런 응급 입원 같은 경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의 기간 내에서 입원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죠? 그죠? 고령자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 당연히 안 되죠. 대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가 권리가 회복됐다. 복권된 사람은 복권 당첨 아니라고 했어요. 권리가 회복됐다라고 해서 복권된 사람은 이 정신질환자의 의무자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또 정신질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죠. 의료인 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하는 일들은 많죠.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발생했을 때 신고받잖아요. 그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관 장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은 관할보건소장에게 바로 신고한다라고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감염병 생겨도 관할보건소로 신고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관리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나 감염병 환자 명부도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보관하는지도 얘기했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연히 면허 주는 사람, 면허 취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특히 취업 실태 현황 보고도 했었고요.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는 정신 쪽에서는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종합계획 세우기도 하면서 정신건강 실태조사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책 발간, 백서 발간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실태 같은 경우는 우리 의료인 취업 실태 현황이나 간호조무사 선생님 취업 실태 보고 그 다음에 구강건강 실태조사 그런 것들은 3년이었는데 정신건강 쪽의 실태조사는 5년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죠. 시군구청장님도 하는 일이 많죠. 필수 예방접종 맞으라고 권고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요. 특히 보건소가 어디에 있죠? 설치 기준이 어디예요? 그쵸? 시군구잖아요. 보건소 임용권자 시군구청장님이라고도 했었고,
동거인 결핵 같은 거 생겼을 때, 감염병 생겼을 때 동거인 격리 명령 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 의료시설 같은 거 업무 개시 명령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성매개 전파 우려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건강진단 실시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죠.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너무 지역적으로 자세히 외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장님은 그런 거 할 수 있죠. 지역사회 내에서 변사체 신고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5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